네, 국제뉴스 이 시간 책임져주고 계시죠?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얘기로 시작해볼까요? 오늘은요. 예전에 워터게이트 특종을 했던 미국의 원로 언론인 밥 우드워드가 새 책을 냈습니다. 네. 전쟁, 워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거기서 미국 CIA 기밀 문서를 입수했다고 하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중국 대응,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까? 일단 미국이 북한하고 러시아가 최근에 이제 군사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것 관련해서 북한 핵 미사일 고도화를 상당히 전보다 훨씬 더 중대한 위험으로 평가하는 걸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북한하고 러시아 밀착에 기대서 군사적으로 대담해 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중국이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는 북한이 이제 남한을 향한, 우리를 향한 도발 이런 것도 좀 수위를 좀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신간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 책에 네. 보면은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이 네. 지난 6월에 베이징에 조용히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쪽하고 소통하고 나서 돌아와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보고한 내용, 이게 이제 기밀문 보고서인데 이거를 이제 공개했다고, 입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번스가 이 보고서에서 갈수록 긴밀해지는 북한하고 러시아 군사 협력에 중국이 동요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된다. 그러면서 북한하고 러시아 협력이 특정 수준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대담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네. 미국 본토를 직접 겨냥할 수 있는 북핵 고도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담겼다고요? 북핵 고도화에 대한 CIA 평가하고 우려도 전했는데요. 네. 지금 북한 핵 프로그램이 이제는 대체로 자급 체제를 갖췄고 더는 외부 지원이나 기술에 의지하지 않는 것 같다고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ICBM에 실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만한 그런 역량을 아직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훨씬 더 그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평가도 덧붙였고요. 그리고 이제 번스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의 대미 핵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보나 이성적으로나 그거는 어렵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할 거다. 하지만 그렇게 할 능력을 갖게 되는 게 정말 걱정된다는, 그렇게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다음번 미국 대통령이 지금 최근에 북한하고 러시아가 그렇듯이 이런 권위주의 국가 간의 연대가 전에 없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게 새로운 위험이 돼서 거기에 대처를 해야 하는 그런 부담을 가질 거다라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네.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에 이제 출범하게 될 새 행정부에 대한 전망 이런 내용도 소개를 했다고요. 트럼프 1기 내각 때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 그다음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들, 전직 강요들이 지난 3월에 워싱턴 DC에 있는 주요국 대사관을 비공개 접촉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책에 보면은요, 그때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면은 이전보다 훨씬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비협조적일 거라는 걸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브라이언하고 폼페이오가 조현동 주미대사도 만나서 비슷한 얘기를 하고 한미 관계라는 게 서로에게 좋다는 점도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만약에 재집권할 경우에 지금 방위비 협상, 이제 특별 협상이 타결이 됐는데 네. 그걸 또 뒤집지 않겠냐는 그런 걱정을 좀 불식시키는 게 아니냐는 그런 관측이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걸 보면요, 트럼프가 어제 시카고 경제 클럽 주최 대담에서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 또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한국은 머니머신이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집권하고 있었더라면 방위비를 13조 원은 내게 했을 거다. 이번에 타결된 게 1조 한 5,200억 정도니까 거의 9배 수준입니다. 네. 글쎄 이렇게 트럼프 측근들이 안심하라고 했는데 정작 본인은 또 이런 폭탄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사실 선거가 이제 한 20여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상당히 강한 발언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한국은 머니머신이다 이런 발언도 했고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발언을 좀 이어가고 있네요.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겠고요.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북한의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 폭파, 어제 좀 긴장감이 돌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가 전한 내용이 있네요. 예, 무력 충돌 위험을 키우는 어떤 행동도 네. 중단하도록 계속 촉구한다고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동맹인 한국과 긴밀하게 조율하고 북한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기를 북한이 대화 외교로 복귀할 거를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중국도 그 논평을 내놨는데요. 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인데 뭐 예전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이게 한반도 이웃 국가로서 정세 변화와 남북 관계 동향을 주목하고 있다 하면서 이런 정세 긴장이 모든 당사자 공동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당장에 이렇게 추가 격화를 피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 그전에도 예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계속 그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러시아 얘긴데요. 이 북한하고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있습니다. 이 북러 조약인데 모든 분야 전략적 협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강조를 했는데 배경이 어떻게 되죠? 지금 이 조약이 그 다음 달에 러시아 하원 비준 이제 절차가 시작이 돼서 네. 다음 달 중 이변이 없으면 비준을 받을 것 같게 예상이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크렘린궁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이제 북러 조약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안보 보장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협력을 전략적으로 심화한 것이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상호 방위 조항과 관련해서 한반도 분쟁이 만약에 있으면은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거나 어떤 러시아가 서방하고의 분쟁에서 그 북한이 러시아 편을 들 수 있느냐. 최근에 그 북한군 파병설도 있거든요. 여기 질문에 대해서 대변인 얘기가 조약 문구가 꽤 명확하기 때문에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약이 비준되면 더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이게 지난 6월에 체결한 조약 내용을 보면 간단히 얘기해서 어느 한쪽이 침공을 받으면 다른 쪽이 군사 원조 제공하고 뭐 이런 내용이 담긴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이 조약에 대해서 북한하고 러시아가 군사 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끌어올렸다는 그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여기 대해서 그 러시아 외교 차관도 어제 북한이 만약 침맥을 받으면은 조약에 따라서 군사 지원을 제공할 거라고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또 평양이 주장하고 있는 무인기 사건 이것도 언급한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이제 네. 북한을 두둔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고 내정 간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 러시아 외무 차관도 어제 한국의 행동들이 도발로 낙인 찍힐 수 있다. 사실상 뭐 도발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네.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무인기 사건까지도 러시아에서 어떻게 언급하는지 정리를 해봤고요. 러시아 얘기 좀 더 해볼까요? 북한이 보낸 병력으로 3,000명 규모의 대대급 부대를 편성 중이다. 우크라이나 매체들이 보도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군 정보 소식통을 이용해서 전했는데요. 네. 그 우크라이나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그 러시아가 공수여단 밑에 북한군으로 특별대대 한 3,000명 규모를 조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난 8월에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를 이제 공격을 했는데 그 지역에 배치될 것 같다는 관측이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지금 뭐 전쟁이 3년째 접어드니까 이제 병력 손실이 많은데 그 동안에 뭐 북한이 뭐 미사일이라든가 탄약을 제공했다는 그런 관측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러시아 병력 손실까지 메꾸는 게 아니냐는 물론 이제 확인은 된 게 아닙니다. 네. 북한이 병력을 10,000명에 보냈다. 뭐 일부는 탈영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우크라이나 매체가 그 한 뭐 병력 규모가 한 10,000명 정도까지 된다는 보도도 있다는 그 보도도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북한군 한 18명 정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한 7km 떨어진 러시아 부대에서 있다가 탈영을 해서 지금 뭐 찾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지난 3일에 도네스크 전선에서 그 우크라이나군 미사일 공격으로 러시아군이 한 20명 정도가 죽은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쪽 언론 보도는 그 중에 북한 병사가 6명이 포함됐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우리 국정감사도 진행 중인데 관련된 얘기는 뭐 나온 게 있습니까? 그 김영환 국방장관이 지난 8일 감사 네. 때 러시아하고 북한의 그 관계가 거의 군사동맹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병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AP가 어제 전했는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저께 전황 브리핑하면서 북한군이 투입됐다 거듭 주장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대해서 러시아는 가짜 뉴스라고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돼서 미국 백악관 쪽 반응 어떤가요?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그 소통보좌관이 오늘 새벽에 이제 전화 브리핑한 게 보도가 됐는데요. 그 보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 네. 그러면서도 북한군이 러시아를 위해서 싸운다는 보도가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이거는 북한하고 러시아의 그 국방 관계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된 걸 보여준다. 그러면서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해왔다는 점을 상기시켰는데 뭐 직접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다음도 러시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러시아 관련된 소식이 좀 많네요. 네. 브릭스 순회 의장국 올해 러시아죠. 네, 관련돼서 브릭스 확대를 계기로 IMF, 세계은행 등으로 대표되는 미국 주도 브레튼 우드 체제 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보도 있는데 구체적 내용이 뭡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모든 지정학적인 어떤 구도 변화가 완전히 이렇게 부각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지금 올해 브릭스 순회 의장국이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브릭스가 얼마 전에 회원국을 5개국을 더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죠. 물론 그중에서 이제 사우디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브릭스 행사에는 참석을 해왔는데요. 2차 대전 후에 이른바 브레튼 우드 체제, 이게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전후 금융 체제죠. 이것 때문에 국제통화기금하고 세계은행이 이제 창설이 됐고요. 여기 대해서 러시아가 이거 이제 더 이상 약발이 이제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좀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다는 그런, 물론 이제 브릭스가 이제 주가 되겠다는 겁니다.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러시아 그 자치공화국 타타르스탄 그 수도 카잔에서 브릭스 연례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지기를 러시아가 기대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모스크바에서 브릭스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회동이 있었나 봅니다. 그 G20 네. 포맷이었지만 사실상 브릭스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회동이었는데 네. 하지만 그 재무장관하고 중앙은행장들은 거의 참석을 않고요. 주로 이제 그 밑에 인사들이 참석을 했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이 개막 연설하면서 브릭스가 이제 세계의 어떤 시스템을 이제 주도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브릭스가 세계 경제의 37% 이상을 차지하는데도 지금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서방이 주도한다. 그래서 이런 IMF라든가 세계은행으로 상징되는 그 브레튼 우드 체제가 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새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가 뭘 목표로 하는지 이런 것도 나왔나요? 그래서 이제 뭐 네. 새로운 글로벌 결제 청산 시스템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된다. 신용평가기관 뭐 창설 필요성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보험망하고 상품 거래소도 브릭스가 관장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로이터는 이게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뭐 브릭스 멤버들이 서로 이해가 많이 엇갈리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브릭스가 그 만든 게 2015년에 기억하시겠지만 브릭스 개발은행이 있죠. 이게 브릭스의 그 어떤 국제 금융 기구는 유일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자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이렇게 브레튼 우드 체제를 밀어내기 위한 그런 거를 아주 오래 자기네들이 이제 브릭스 의장국으로서 아주 본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입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위급 참여에는 좀 못 미쳤다 이런 반응들이 있어서요. 여기 대해서 뭐 네. 크렘린 쪽에서는 뭐 서방이 방해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아까 그 말씀드린 그 회동에 네. 재무장관은 이집트하고 아랍에미리트만 왔고요. 이란이 유일하게 중앙은행장을 보냈습니다. 나머지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부총재 재무차관이 왔고요. 인도도 재무차관이 왔습니다. 사우디는 아예 대표단을 보내지 않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이달 말에 열리는 이제 브릭스 확대 정상회담, 이제 확대되고 나서 이제 첫 정상회담인데 이제 사우디가 과연 누가 올 거냐가 관심인데 사우디는 그동안에 정회원국으로 들어가겠다고 공식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각종 브릭스 회동에는 참석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일부 외신 보도를 보면요, 브릭스 정회원이 될지를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았고 이번 정상회담에 사우디 그
인사가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크렘린 대변인이 어제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뭐 외무장관이 올 거다 했다가 확인되면 알려주겠다. 조금 뒤로 빠졌습니다. 네. 사우디가 상당히 지금 저울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우디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 좀 짚어봐야 되겠네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볼까요? 네. 블랙스완의 저자가 미국 투자 환경이 몇십 년 사이에 가장 불안하다 이런 진단을 내놨는데 근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전했는데 이제 이 나심 탈레브가 최근에 인터뷰하면서 지금의 투자 환경이 이전 시장 폭락 때하고 너무도 흡사하다. 그것 때문에 자기는 붕괴에 대한 해치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전망하는 근거로 S&P 500 지수 랠리의 대부분이 AI 관련 소수 종목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닷컴 버블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들 소수 종목조차 그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성장 잠재력이 있는지 자기는 모르겠다. 그 덧붙였고요. 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뭐 그 미국 경제 일부가 과열됐는지도 확실치 않다.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어떤 그 세계 그 금융 시스템의 연계가 더 단단해져서 해외의 충격이 미국 경제로 이렇게 전이될 가능성도 커졌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부채 얘기도 했나 봅니다. 네, 지금 서방국들이 뭐 부채가 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난 것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런 와중에 여기 외부 충격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죽음의 나선이 초래될 수 있다. 그런데도 투자자들은 이 랠리에 안주하고 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거듭 경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이제 미국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소비에 대한 이야기인데 할로윈 특수가 실종됐다 이런 분석 있나 봐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이 헬로윈 그 지출이 감소가 될 것 같다는 전망이나 미국 소매 협회 최신 집계를 이용해서 이제 블룸버그가 전망을 했는데요. 네. 올해 헬로윈 관련 지출이 우리 돈으로 한 15조 6,700억 원 정도. 지난해가 기록이었는데 그때보다 한 5% 줄어들 것 같다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고 나서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고 오다가 이제 올해 처음 이제 전환될 것 같다. 이 헬로윈 특수는 이런 소비 앞으로의 방향을 가늠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할로윈에 뭐 장식 분장 뭐 여러 가지 또 디저트 관련된 것들도 예. 팔릴 텐데 이런 게 줄어들 거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이제 특히 네. 실업률이 지금 많이 높아졌죠. 그다음 물가 상승률도 여전하고 그래서 저소득층이 특히 할로윈 지출에서 더 지갑을 닫는 것 같다. 다만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좀 내리고 해서 소비 심리가 다만 좀 개선돼서 온라인 할로윈 매출은 꾸준히 유지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이 관계자 얘기는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억제를 해도 할로윈은 주로 이제 아이들을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는 돈을 쓰는데 그래도 할로윈 특수 전망이 좋지 않은 거는 이거는 미국 경제의 어떤 어두운 부분을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 얘기는요. 이제 미국 대선 딱 3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 새 암호화폐 출시 얘기가 있네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네. 그 이제 그런 시스템 밑에서 이제 토큰을 새로 출시를 한다고 그 자기가 이제 X 게시물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가 금융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뭐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고 지금 투자하면은 플랫폼에 대한 그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선거 막바지에 자금 동원 같은 그런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고요. 백서 사업 계획은 공개를 아직은 안 했나 봅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이제 이 토큰이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1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인증받은 사람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얘기인데 지금 뭐 이를테면 뭐 은행 비슷하게 이제 은행 역할을 한다. 거버넌스 은행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관계인데 저는 트럼프가 선거 막바지에 지금 뭐 자금 확보에 더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뉴스 살펴봤고요.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